삼국시대 인물 중 기회를 가장 잘 포착하던 사람으로는 단연 사마이를 꼽을 수 있다. 그런 기회를 포착해 남의 칼을 빌어 당대 최고의 명장인 관우를 죽였다. 건한 24년, 유비는 큰 포부를 품고 기회를 틈타 자신의 세력 범위를 넓히고자 관우를 전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번성을 치게 했다. 유비의 계획은 간단했다. 관우가 번성을 빠른 속도로 점령하면 그 기세를 몰아 곧장 완과 낙양을 함락하고 마지막으로 조조의 통치구역을 점차 좁혀서 마침내 중원을 통일한다는 것이었다. 유비의 의중을 알게 된 조조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번성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했기에 조조는 급히 우금과 방덕 두 대장에게 7만 인마를 거느리고 가서 조인을 도우라고 명했다. 조인은 비록 조조의 종친이긴 하나 그 재능은 조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물이었다. 게다가 관우의 용명함에 가을 장마로 한수까지 불어나면서 상황은 조인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갔다. 관우는 이런 상황을 10분 이용해 제방을 물었더니 후 조조의 군사를 익사시키고 우금을 사로잡았다. 관우는 방덕의 재능을 높이사 투항을 권했으나 조조에 대한 충성이 깊었던 그런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참수당했다. 이때는 관우의 전성기라 유비의 촉군도 그 덕분에 함께 위세를 떨칠 수 있었다. 관우는 이 호기를 이용해 대군을 끌고 곧장 번성으로 향했다. 하지만 관우의 업적은 그가 교만한 데다가 적을 얕잡아본 탓에 사람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번 전쟁의 승리가 가져다준 우쭐함은 결과적으로 그의 종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조인이 지키고 있던 번성을 걱정하던 조조는 급히 낙양으로 갔지만 긴박한 상황 앞에서는 아무리 지략이 많은 조조라도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는 관우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도읍을 옮길 계획까지 세웠다. 이제 조조가 도읍을 옮겼다면 삼국의 역사는 분명 다시 쓰였을 것이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용기를 잃은 조조는 결코 신장 관우라는 날개를 단 유비의 적수가 될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이 시기 조조의 군영은 진지를 정비하고 적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지만 조용한 가운데 약간 어수선했다. 줄곧 속마음을 숨기고 있기로 유명한 사마이는 여전히 아주 침착했다. 관우의 서슬퍼런 얘기와 조조의 머뭇거림에 사마이는 서둘러 그의 일생에 줄곧 중대한 영향을 미친 간언을 했다. 장군 우금과 방덕은 수공으로 패한 것이지 전장에서 관우를 죽일 능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조급히 천도하면 적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관우의 흉악한 기세만 더 높아질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수와 면수 일대 백성들의 소동과 동요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게 한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지금 손건과 유비의 관계는 동맹 관계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힘이 강성해지길 원치 않으니 손건은 관우가 저렇게 득의양양한 모습을 눈의 가시처럼 여길 게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관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사신을 보내 손건과 손을 잡은 후 관우의 테러를 막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양쪽이 가로막고 공격하면 번성의 포위는 자연히 풀릴 겁니다. 이 간언은 모두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큰 효과를 보였다. 동시에 그것은 사마이가 인간성을 얼마나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유비와 관우 그리고 손권의 약점과 촉, 오 동맹의 약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마이의 말을 들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조금의 망설임 없이 계책을 실행했다. 이와 같이 사마이가 좋은 계책을 내놓아 결국 관우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못했다면 용맹스런 관우와 대적하여 능히 이길 만한 장수가 과연
조조의 군대에 있었을까? 그런 장수는 참으로 드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마위의 바로 이 계책으로 인하여 촉한에 매우 유리했던 형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손권은 당연히 유비와 관우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사마위의 생각에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해서 손권은 뒤쪽에서 관우를 공격하겠다고 함으로써 조조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조조는 뜻밖의 성과에 매우 기뻐했다. 이때 사마이는 호기를 잡고 있었으므로 남의 칼로 적을 없애는 계책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양쪽의 협공을 받은 관우는 손권이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퇴로를 차단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교만했던 마음도 당황스러움을 변할 수 없었다. 당대의 명장으로 손색이 없는 관우는 먼저 퇴각해야 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기는 했지만 하늘이 그를 데려가고 싶었던 것일까? 공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은 그의 이성을 앞지르고 말았다. 관우는 협공을 받는 와중에도 번성 포위를 포기하지 않았고 조이는 대규모의 구원군이 올 것을 믿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번성을 지켰다. 이때 승세는 이미 조조와 손권 쪽으로 기울었다. 손권은 장군 여몽을 보내 공안을 습격하게 했으나 관우는 듣도 보도 못한 여몽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이때 만약 관우가 번성을 포기하고 공안을 구했더라면 그리 참담한 결말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관우는 이 귀중한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만다. 여몽은 남군 태수 미방이 빨리 항복한 덕분에 손쉽게 강릉을 점령했다. 그때 관우는 또 한 번 동호의 이름 없는 장수 육손에게 선도 일대를 빼앗겼다. 이 시기 관우는 이미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번성의 포위를 풀고 남은 부대를 이끌고 당량으로 회군하지만 자기 수하에게 배신까지 당하는 비운을 겪는다. 게다가 홀로 도망가지 않으려고 맥성으로 패주하던 중 오나라 장군에게 포로로 잡혀 투항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했다. 관우의 죽음으로 촉한의 공세는 수세로 바뀌었다. 유비의 5호 상장군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관우를 손권과 조조가 죽이자 유비는 가장 힘있는 팔이 꺾인 처지가 됐다. 이 전쟁에서 사마이는 동호의 힘을 빌려 번성의 포위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손권의 손을 빌어 관우를 해치웠으니 일거양득이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는 동생 관우의 복수를 위해 병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공격하지만 정작 이 계책의 주모자였던 조조와 사마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오와 촉이 동맹관계에서 적대관계로 돌아서게 되자 조조에게 큰 이득이 되었으니 이는 모두 사마이의 공이었다. 사마이가 남의 칼로 관우를 죽인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것은 기회를 붙잡는 능력이 그치는 게 아니라 독창적인 안목과 예리한 인간성 분석 능력이었다. 그는 자신과 적수를 잘 분석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기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이룰 수 있었다. 감사.